긴급 속보입니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사연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보내주신 엘리자베스 맥킨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맥킨리, 미 국방부 소속 군사정책 분석가죠.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펜타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놓인 보고서를 읽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군 간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아시아에서 힘을 못 쓴다. 처음엔 그저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가 계속될수록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한미군은 이제 한국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붙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다.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이건 내가 알던 세계관과 너무 다르잖아.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공부할 때도 국방부에서 근속했던 15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사인 로버트 과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맥킨리, 이거 읽어봤어?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믿기 힘들지? 로버트가 제 망설임을 눈치챘죠.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들이야. 그래도 한국은 말을 이으려는데 상사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 다음 주에 한국 방문단이 꾸려진다고 하더군. 내 이름을 올려놨어.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간다고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미국 본토를 떠난 적이 거의 없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마치 제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 관한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변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분명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어요. 북한의 위협 앞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해구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한국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맥킨리, 준비됐어? 상사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죠. 어떻게 해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된 걸까? 내가 믿어온 세계의 질서가 변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태평양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도시 같았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맥킨리 씨, 환영합니다. 저를 맞이한 국방부 소속 박준호 대령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인데 공항부터 정말 인상적이네요. 전 세계 그 어떤 공항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깨끗해요. 저를 맞이한 박준호 대령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놀랄 준비하시죠.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에 탑승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바닥에는 쓰레기도 없었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시아인가요? 무심코 속에 있던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박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과거의 오래된 이미지를 갖고 계시더군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우리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건물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신 기기를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도심 곳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다니는 모습도 보였죠. 저희는 오늘 어디로 가는 건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먼저 호텔에 짐을 풀고 오후에 평택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이 있을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죠. 고속도로는 미국보다 더 잘 정비되어 있었고 도로 위에는 전기차들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죠.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네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평택 기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으로 한국군의 첨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레이더 돔, 미사일 발사 시설, 그리고 무인 정찰기 기지까지. 이건 다 언제 지어진 건가요? 대부분 지난 10년 사이에 건설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 예산이 크게 증액됐죠.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최신식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것은 과연 느낌뿐이었을까요? 회의실로 안내되었을 때 이미 몇몇 한국군 고위 장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어요. 김태우 장군이었죠. 맥킨리 분석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장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군님. 일주일 동안 한국군의 현재 역량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자료를 펼치는 동안 저는 문득 이곳의 분위기가 미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에서 회의할 때는 항상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었죠. 먼저 한국군의 현재 전력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장군이 디지털 스크린을 작동시키자 화면에는 한국군의 최신 무기 체계들이 등장했습니다. KF-21 전투기, 천공 미사일, 현무 순항 미사일, 그리고 도산 안창호 잠수함까지. 하나같이 놀라운 무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무기 체계가 한국에서 개발된 건가요? 저는 눈이 의심스러워 물었습니다. 김 장군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독자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워요. 내일은 실제 훈련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장군이 말했어요. 그때 더 많은 질문에 답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진 국가였죠.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의심이 확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군 최정예 부대가 훈련하는 곳이죠.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을 지켜보는 동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부대원들의 훈련 강도가 미 특수부대와 비슷하네요. 옆에 있던 미군 소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더 강합니다. 한국군 특전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프간에서 함께 작전할 때 그들의 능력을 직접 봤죠. 점심시간 한국군 고위 장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정환 준장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도 의아한 눈빛으로 이 준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준장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군사 전략을 위한 교두보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은요?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은? 김태우 장군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맥킨리 씨, 이 자료를 보시죠.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한국군의 최신 전력 구조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비핵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이버전 능력 등. 태블릿 속에 담겨 있는 최신 전력 구조는 모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핵 없이도 북한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해구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전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죠.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체계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연구소장인 박민수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습니다. KF-21은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로 F-35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추고 있죠.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F-3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인데요.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시겠어요? 대형 스크린에 KF-21과 F-35의 시뮬레이션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KF-21이 꽤 선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F-35가 약간 우세했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죠. 물론 아직 F-35보다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한국군 장교들과의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정장호 대령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맥킨리 씨,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겠죠?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 대령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공식적인 이유고요.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미국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입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구개발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죠. 갑자기 국방부에서 온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로버트 과장이었습니다. 자네 어떤가? 내가 말했던 것과 같지?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불빛들.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내실 있는 국가였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항 해병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한미연합 상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훈련장으로 향하는 동안 옆자리에 미 해병대 대령이 말을 걸었습니다. 맥킨리 씨, 오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 해병대의 상륙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훈련장에 도착해 관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 상륙작전이 시작됐어요. 먼저 한국 해병대의 상륙정과 장갑차들이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 해병대보다 먼저 해안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획된 시나리오인가요? 옆자리에 미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입니다.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국 해병들이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목표 지점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장비도 인상적이었어요. K-21 장갑차는 미군의 AAV보다 기동성이 뛰어났고 개인화기도 최신식이었죠. 저 장갑차는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네, K-21입니다. 수륙 양용 능력이 있죠. 사실 우리 AAV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군이 항상 주도하는 모습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한국군이 전체 작전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통신과 지휘통제 시스템에서 한국군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한미군 중령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우리보다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더군요. 장비도 최신식이고 훈련 강도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미군은 세계 최강 아닌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한국군은 북한이라는 특정 위협에 맞춤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중전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F-35와 한국의 KF-16, 그리고 시험 비행 중인 KF-21이 참가했어요. 관제탑에서 훈련을 지켜보는 동안 한국 공군의 정밀한 타격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특히 KF-16을 조종하는 한국 조종사들의 기술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조종사들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밖에 안 나오더군요.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조종사들은 연간 비행 시간이 미 공군보다 많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항상 실전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브리핑실에서 양국군 지휘관들의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공군 준장이 솔직한 평가를 내렸어요. 오늘 한국군의 수행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상과 공중의 협조 체계가 완벽했죠.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측 지휘관인 이승훈 장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군이 맞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군에 의존적이었던 한국군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기까지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 육군 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군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그는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주한미군들은 진작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예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궁금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죠. 그리고 동맹의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가장 큰 역할은 아시아의 요새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첨단 장비들, 그리고 미군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우리가 뒤처진 걸까? 아니면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한 걸까? 평택 미군기지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미군 장교들과 한국군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이 흥미로운 대화를 지켜봤어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군 이상철 준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미군 측 제임스 워커 대령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방어라는 전통적 임무에서 지역 안보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워커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 임무는 그대로일 텐데요. 이 준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죠. 현재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필요한 건 핵 억제력뿐이죠.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미군이 여기 있는 이유 아닌가요? 한국군 김준영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역할이 필요해요.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지역 안보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미군 장교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긴 듯했죠. 마이클 존슨 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없다면 북한은 당장이라도 공격할 거예요. 그 말에 한국 측 무리에서 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철 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존슨 준장님, 실례지만 그건 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해요.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는 북한의 3배 이상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서류가 돌아갔어요. 한국군의 최신 전력 분석 자료였죠. 저는 꼼꼼히 자료를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거의 30배에 달했고 첨단 무기 체계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워커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이자 비대칭 전력이죠. 맞습니다. 김 대령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미국의 해구산으로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2만 8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군 철수를 원하는 건가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국 측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상철 준장이 신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역할의 변화예요. 대한민국에게 주한미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위해 필요합니다. 존슨 준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장님, 이건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두 나라가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해야 해요. 점심시간이 되어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미군 장교 몇 명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글쎄,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필요하지. 다른 장교가 대답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방금 본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주국방을 달성한 것 같은데. 점심 식사 중 저는 한국군 장교 몇 명과 함께 앉게 됐습니다. 그중 박진우 소령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이제 미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거든요.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박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동맹은 계속될 겁니다. 다만 그 성격이 변하겠죠. 이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도 참석했어요. 그는 회의 시작 전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맥킨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입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에이브럼스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 부임했을 때 그랬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지. 특히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가 다시 시작됐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주제로 넘어갔어요. 한미연합방위 체제의 미래 구상에 관한 논의였죠. 한국군 김태우 장군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지휘체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죠. 저는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전시에도 스스로 지휘권을 갖는다는 건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였죠.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미군 장교 한 명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맥킨리, 아직도 믿기지 않지?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는 생각은 이제 환상에 불과해. 하지만 핵 억제력은 여전히 우리가 제공하고 있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건 맞아. 하지만 그것 말고는 재래식 전력에서는 이미 그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 특히 이 지역에 특화된 무기 체계에서는 자네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더 이상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동맹은 어떻게 될까? 한국 국방부 전략회의실. 이곳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어요. 자리에는 양국 국방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전략 분석가들도 다수 참석했어요. 오늘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 측 좌장인 강원석 전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기록도 남기지 않을 테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미동맹의 미래였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의 안보 전문가 정태영 박사의 발언이 충격적이었어요.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 박사는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갔죠.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한국은 이제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이미 압도적이죠. 반면 미국은 어떤가요?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 박사의 발표가 계속됐어요. 화면에는 각종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경제 지표, 군사력 비교, 지역 내 영향력 변화 등 객관적 데이터들이었죠. 결론적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하와이나 괌보다 훨씬 효과적인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전 국방부 차관 마이클 윌슨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박사의 분석에 일부 동의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죠.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핵 억제력이야말로 주한미군이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 견제와 지역 내 영향력 유지 아닌가요? 토론이 더욱 열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이에 메모를 하며 이 흥미로운 논쟁을 지켜봤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은 점점 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국 측은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죠. 점심 휴식 시간, 저는 정태영 박사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발표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 박사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맥킨리 씨,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전략적 계산입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급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필수적인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다니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군사전략가 제임스 카터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괌이나 일본의 미군 기지보다 한국의 평택 기지가 훨씬 효과적인 대응 거점이 됩니다. 지리적 근접성과 인프라 측면에서 평택 기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화면에는 각 기지별 대응 시간과 작전 반경이 표시됐어요. 평택 기지에서 출발한 전투기와 해군 전력이 가장 빠르게 대만 해협에 도달할 수 있었죠. 만약 우리가 한국을 놓친다면? 카터 박사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입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대만은 물론 일본의 안보도 위협받게 될 거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가설의 심각성을 곱씹고 있었어요. 저도 큰 충격을 받았죠. 이제야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 이정훈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미국에게 한국은 이제 보호해야 할 약한 동맹이 아니라 함께 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질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론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식사 중에 옆자리에 앉은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린치 장군이 흥미로운 말을 건넸어요. 맥킨리, 내가 30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당시에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강했지.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변했어. 그렇군요.
오늘 세미나에서도 그런 인식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린치 장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워싱턴에서는 아직 이런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는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지.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렇다면 앞으로 동맹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궁금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가야지. 그리고 미국은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라는 맥락이 강하게 남았어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타이틀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워싱턴에 보고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계의 유일한 최강 대국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의 한국 방문이었지만 그 경험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엘리 환영해. 공항에서 로버트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버트, 고마워요. 차에 오르며 말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내가 말했지? 네가 직접 가봐야 한다고. 로버트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작성했어? 네, 비행기에서 최종 정리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걸 발표하면 국방부 내에서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죠. 당연하지. 수십 년간 이어온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펜타곤으로 향하는 길, 로버트가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고위급 회의가 있어. 네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직접 발표하게 될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누가 참석하나요? 국방부 차관, 합참 부의장,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담당 고위 관리들. 엘리, 이건 네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펜타곤의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맥킨리 분석관,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윌리엄 피터슨 차관이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미동맹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고위 관리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증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합참 부의장인 제임스 로건 장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먼저 한국군의 현재 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한국군의 최신 전력 구조와 무기 체계가 나타났어요. KF-21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한국은 이제 GDP 대비 3%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무기 체계에서는 오히려 미군보다 앞서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마이클 존슨 국방 차관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핵 억제력은 여전히 미국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여입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표를 계속 이어갔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그리고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까지 모든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오히려 미국의 국방 전략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관점입니다. 국방부의 보수파로 알려진 윌리엄스 장군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며 한국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면 동아시아 전문가인 제니퍼 리 박사는 제 분석에 동의했죠. 맥킨리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토론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죠. 제 보고서는 마치 불꽃을 던진 것처럼 펜타곤 내부의 깊은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네,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이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제가 담당하는 워싱턴 전략연구소에서 강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였어요. 강연장에는 정치인, 군 관계자, 학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분석 결과를 솔직하게 발표했어요. 저는 평생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의 동맹국들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발표를 계속 이어갔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국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맹목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상원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맥킬리 씨, 당신의 주장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원님.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냉전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동맹 관계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강연 이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CNN, 폭스뉴스 등 주요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제 주장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인 안보 인식이라며 지지했어요. 워싱턴 교회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데이비드 존슨 국방장관 보좌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맥킨리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보고서가 국방부 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장관님도 당신의 분석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사적으로는 상당 부분 동의하신다고 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기는 어렵죠.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할 건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강해지고 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존슨 보좌관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주 국방부 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핵심 멤버로 지명됐어요. 맥킨리, 당신의 한국 경험이 이 위원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군사적 역량을 인정하고 더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해요. 특히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반대했던 몇몇 장성들도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았어요. 맥킨리의 분석이 맞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작은 형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변화는 시작됐어. 비록 더디지만 확실히 움직이고 있어.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 석 달째. 우리는 마침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동맹의 재정립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로버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50대 50이야. 하지만 3개월 전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지.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함께해야 할 국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주한미군 철수로는 오히려 미국의 국방 전략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어요. 국방장관실에서 보고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주요 발표자로 나섰어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동맹 관계는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보고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했죠. 맥킨리 축하해. 로버트가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어요. 내 보고서가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갔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분석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맥킨리 대통령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해 직접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장관님. 영광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 핵심 인사들 앞에서 제 분석을 발표하게 됐어요. 대통령님, 미국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우리 위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자 그가 물었습니다. 맥킨리 씨, 한국이 미국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네, 대통령님. 미국이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대한다면 그들은 결국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맥킨리 씨, 당신의 분석이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거예요. 한 달 후 대통령이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한국과의 강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었어요.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국 방어에서 지역 안보 협력으로 공식적으로 수정됐죠. 언론에서는 이를 맥킨리 독트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현실을 직시했을 뿐이었는데 제 이름이 붙은 정책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 네가 해냈어. 로버트가 축하 파티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무려 미국의 아시아 군사 전략을 바꿨어.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죠. 한국 방문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난번과 같은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자부심과 희망이었죠.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 측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김태우 장군이었어요. 맥킨리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양국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장군님,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전한 것뿐입니다. 김 장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특히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을 바꿔야 할 때는요. 회담이 시작되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제가 처음 한국에서 돌아온 후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양국 대표들이 새로운 동맹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가라는 질문은 없었어요. 어떻게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중심에 있었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을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
두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었습니다.